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우쭐우쭐 마이크. 참팟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내드립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김동규 회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 김동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코너에 신청한 이유는 회원 누구나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코너를 해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렸고, 제가 첫 번째로 감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회원이 되셨어요? 예, 저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함께 대책회의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 모습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참여연대 회원이 됐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건가요?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영등포에서 카페 본봄이라는 마을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 상인들 또 바쁜 게 살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매니저들과 함께 책수레라는 걸 끌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회원들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그런 의미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오늘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술의 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 마을 카페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책수레를 가져가는 사람이 주민들이든 상인들, 그다음에 동네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책을 나름 선정해서 갑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책이라든지 소설책, 에세이집 이런 걸로 구성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건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하고 만화책이 좀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수레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책수레를 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가게 상인들 또 주민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책수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면 서로의 어떤 고민이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게 참 좋았고, 그래서 상인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 중학교 학생 등등, 그다음에 영등포역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부두방 아저씨 등등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분들하고 함께 어떤 마을이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작은 불씨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참여연대 회원들이 계신데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장점과 재능과 색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회원들의 그런 걸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참여연대가 또 이 사회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 함께 서로를 느끼면서 서로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참여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김동규 회원의 책수레의 꿈이었습니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를 위한 우쭐우쭐 마이크.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를 지향하지만 참 재밌는 팟캐스트이고 싶은데, 재밌다는 말도 있고 아직은 덜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오늘 또 참팟이 찾아왔습니다. 새참같이 반가운 팟캐스트 한상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권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로스쿨. 그 집단 발병한 건 해결이 되었나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 이제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채 이 학교 시설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특히 이제 공대 그 공과 쪽이니까 이 실험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실험 결과에 따라서 논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그 학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골치가 아픈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공과나 이과 쪽 그분들 건물에 아예 출입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유학원 학생들은 이번에 학위 받지 못하면 비자가 만료돼 버리거든요. 근데 실험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방역 당국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방역 당국은 지금 뭡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근무도 못 쓰게 계속 지금 막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복잡한 문제네요. 큰일 났네요. 근데 아무튼간 아무 일이 아니길 바라야 되고 그분들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 그런 시절이에요. 그 근데 안에서도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 부분이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우리 고정 패널이시죠. 정태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칼 폴라니의 친구이자 후예. 이 친구는 나이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칼 폴라니랑 정신적 교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태인 선생님. 그 정도의 학문적 수준에 이르렀다니.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교감하는 그렇죠. 거죠. 뭐 그분이랑 무슨 정서를 교감하지는 않잖아요. 시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니까. 네,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지금 한중 FTA 그다음에 환태평양 TPP 뭐 이런 건데 참 어렵잖아요. 네. 시민들은 좀 쉽게 우리 정태인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가 됐나요? 처리는 안 됐죠. 합의가 되고 합의가 된 거죠. 곧 있으면 이제 국회에 처리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걸로 아마 했겠죠. 왜 한미 FTA 때는 반대를 많이 하고 한중 FTA 때는 반대를 덜하냐 이런 지적을 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다른 FTA가 FTA라는 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무역 자유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가트라는 거잖아요. 가트가 이제 1995년에 WTO 이렇게 변화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게 좋은데 그 WTO가 잘 진행이 안 됐죠. WTO 다자간 라운드가 진행이 안 되고 도하 라운드가 지금 중지된 상태잖아요. 근데 또 미국은 미국대로 WTO의 규정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특히 미국이 신경을 쓰는 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라고 하는 신이슈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무역이 아니잖아요. 지적재산권이 무슨 무역이에요. 서비스가 무슨 무역이고 투자가 무슨 무역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WTO에서 관철을 시키는데 많은 나라들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를 완전 자유화하고 싶진 않거든요. 특히 EU도 그렇거든요. 가령 이제 쉬운 예를 든다면 미국의 저작권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게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불리는데 미키마우스를 쓸 때마다 거기다 이제 이 인쇄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월트 디즈니 50년이 온 거예요. 이제 디즈니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20년 연장시켰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저작권이 70년이에요. 근데 그거를 WTO 갖고 가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반대를 해서 그게 저작권은 아직도 50년이거든요. WTO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한 나라 공략을 하자. 각계 격파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FTA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FTA로 나프타 말고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하고 맺은 거 말고는 가장 큰 FTA가 한미 FTA였던 거고 당시에 그 한미 FTA가 가장 강력한 조항을 많이 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소 조항을 많이 담고 있는 무슨 FTA.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미국의 신무기들이 다 들어가 있던 그런 투자 국가 소송제도 뭐 레칫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방할 때 현지 유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더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데 스스로 개방을 하면 그 FTA와 관계없이 스스로 개방을 하면 그건 거꾸로 못 돌아간다는 거가 레칫이에요. 그런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서비스 개방을 할 때 요거를 개방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게 포지티브 리스트예요. 근데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거 빼곤 다 한다예요. 그러면 네거티브 리스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래의 서비스는 다 개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면 그거는 예외 품목이 없잖아요. 예외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개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가 예를 들면 뭐 초등교육을 개방하지 않는다든지 뭐 변호사 이런 서비스는 법률 시장도 개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근데 개방된다고 돼 있지. 그게 언제 그러면 미국 변호사들이 이러면 한국 법정에 쓰는 거예요? 18년부터. 2018년부터요? 네. 그럼 미국 변호사한테 우리가 미국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통용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단계인데. 일단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조항들이 그 나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은 서비스 쪽, 지적재산권 쪽, 이쪽에 투자 쪽, 이쪽에 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규제를 해체하는 게 미국 FTA 목표인 거죠. 근데 한중 FTA는 물론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어요. 서비스도 들어 있고 금융도 들어 있으니까 포괄적 FTA인 건 맞는데 그 개방 정도는 굉장히 낮은. 예를 들어 서비스를 한중 FTA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방한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FTA이고 또 중국이 자기네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 개방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60% 정도가 개방이 되는데 그중에 또 30%는 허용 예외라고 해서 이제 아예 개방에서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준 낮은 FTA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반대가 덜 할 수밖에 없죠. 반대가 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핵심은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는 공기업 민영화나 규제 완화하고 직접 연결돼 있거든요. 아까 레이친 얘기를 했지만 한번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하면 거꾸로 못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민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브리티시 레일을 민영화했더니 사고가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인프라 부분은 국유화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미 FTA를 맺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아무리 사고가 터져도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거꾸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미국이 투자한 그렇죠. 미국 철도 서비스에 미국 투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분당에서 뭐 그 KTX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이 자회사는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다시 코레일이 집어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로 민영화 시키려다가 하도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철도 노조에서 파업하고 그러니까 자회사로 해놨거든요. 그렇죠. 자회사를 할 거면 뭐하러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회사에 이렇게 미국 자본이 들어오고 이러면 지분이 야금야금 올라가면 미국 지분이 50% 안 돼도 한 장만 있어도 그걸 근거로 해서 투자자 국가 제소를 할 수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이거 그냥 처음부터 바로 뜨겁게 그냥 우리 저기 한미 FTA 문제점 위주로 지금 다시. 제일 큰 문제가 그 조그마한 자회사에 미국 사람이 왜 투자할 거냐 그러는데요. 사실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국적은 미국이라는 걸 핑계를 대서 한미 FTA 통해 가지고 레짓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FTA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아니 WTO 체제에서 다 다자간 무역하고 있는데 왜 양자간 FTA를 할까? 그거는 더 개방시켜서 미국이 더 많이 진출해서 더 많이 강대국이 돈을 벌겠다 이거 말고는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선결 요건 뭐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거대 자본들을 대변해요. 자동차가 있었죠. 자동차에. 그다음 쇠고기 있었죠. 쇠고기가 우리나라는 저기 농가에서 생산하지만 거기는 5천만 마리씩 이렇게 생산하는 길이기 때문에 대규모 축산 자본가들, 쇠고기,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있었잖아요. 의약품. 이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 미국에 다 있죠. 그런 요구들이죠. 스크린코터가 있잖아요. 스크린코터는 할리우드 자본이죠. 역시 이것도 할리우드 자본이 자꾸 한국에서 한국 영화 중심 의무 상영하니까 다 무력화 시켜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FTA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 네 개 왜 FTA를 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막 보통은 특히 문화나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예외로 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 각계격파의 전술로 나온 게 미국의 FTA입니다. 그러니까 FTA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저는 근데 이제 FTA가 죄수의 딜레마 성격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추진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남이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경제 영토를. 또 하나의 논리는 뭐였냐면 남들이 다 하고 나면 우리는 뒤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해도 해야 되고 안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죄수 딜레마고 원래 미국의 전략이 경쟁적 자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을 내주면서 한 나라랑 FTA를 맺으면 다른 나라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쟁적으로 FTA를 맺으려고 덤빌 거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WTO에서 지적재산권을 관철시키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미국하고 FTA 맺은 나라는 저작권이 다 70년이 되잖아요. 바로 그게 미국의 전략이고 그게 사실은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경쟁 속에 들어가면은 안 할 수가 없게 됐고 사실 한미 FTA가 촉발한 게 많아요. 한EU FTA, 그다음에 나중에는 한중 FTA,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유럽의 FTA, 그 TPP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 촉발돼서 전 세계가 지금 FTA 아주 복잡한 망 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이거 참. 저는 그 FTA 체결하면 경제 영토가 확장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 영토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자 미국의 경제 영역 확장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미 기존에 어마어마한 수출을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1대 수출국 중국, 2대 수출 미국, 3대 수출 유럽. 그건 또 뭔가요?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또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관세를 낮춰갖고 조금 더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근데 더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사실은 한EU FTA는 5년 됐고 한미 FTA는 3년 됐는데 그동안 수출이 굉장히 줄었죠. 오히려 줄었죠. 물론 한EU FTA, 한미 FTA 때문에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한미 FTA나 한EU FTA를 주장할 때 이제 대외정책연구원 같은 데서 추계를 해가지고 한미 FTA하고 한EU FTA를 동시에 발효하면 7.5% 정도의 GDP가 상승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시는 4, 5% 했거든요. 그러니까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10년쯤 지나면. 네, 그게 무슨 GDP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물론 FTA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던 거죠. FTA만 하면 값싼 걸 많이 소비할 수 있고 우리 수출이 늘어서 윈이 나는 게임이라고 그랬지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체리를 값싸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 이란이나 터키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체리 1kg에 2,000원, 3,000원 하더라고요. 뺄불리 먹고도 남아가지고 저렴하다는 거죠. 체리가 유럽에서 많이 나나 보죠?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정부 홍보물을 보면 그때 광개토대왕이 등장했어요. 마치 뭐 외국의 영토를 정복하는 것처럼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한미 FTA는 그랬고 한유럽 FTA가 체리가 하니까 싸게 먹는 게 한유럽 FTA였나요? 사실 오렌지가 싸지긴 싸졌거든요. 그렇죠. 그건 한미 FTA.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서 그냥 우리가 FTA의 효과는 바로 삼겹살집에서 볼 수 있어요. 삼겹살집 보면은 벨기에산 아니면 프랑스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대체로 곡물이 3분의 1, 육류가 3분의 1, 채소 과일이 3분의 1이에요. 수입이. 근데 이제 미국하고 FTA를 하면 곡류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유럽하고 하면 육류 쪽이 타격을 받고 이제 한중 FTA를 하면 채소 과일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거리가 짧으니까 채소 과일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오는 게 타격을 주죠. 아마 그래서 저희 학교 농대하고 축대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뭐 점점점 농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그러니까 FTA가 지고지상에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득을 보는 경우도 있네요. 어떤 품목에서는 그렇죠. 뭐 한칠레 FTA 때는 무슨 포도주가 싸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TA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무역은 무역이 많아지면 좋아요. 서로 남아도는 거를 서로 바꾸면 좋은데 한미 FTA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와 같이 공공성하고 연관돼 있는 삶의 질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을 마치 이게 무역의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서 미국의 거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국내 제도를 바꾸는 거죠. 가령 저작권 50년에 70년을 바꾸는 국내 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FTA가 헌법 위에 올라가 버리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사법주권에서도 큰 문제가 되죠. 제가 강력히 반대했잖아요. 한미 FTA를.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 너무 좋은 기억도 있고 비판적 기억도 있지만 참 한미 FTA를 왜 이렇게 무모하게 막 밀어붙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쉽고. 네, 저는 그 대통령의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관 하시다가 결국 반대하시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나와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을 만나니까 중국이 곧 쫓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내부의 반대가 많아서 못한다. 그러니까 한미 FTA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국제협정에 의해서 강요되는 거니까 이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서비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크루즈 산업 규제 완화했더니 세월호 사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재경부나 재벌들의 논리였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삼성의 논리가 아주 참 이상하게 적용되는 게 한중 FTA 때는 또 그 우월하게 발달해 있는 서비스를 그 서비스 수출해야 된다고 수출을 못한 거 아니에요. 개방을 못 시킨 거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발전시켜서 뭐 중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죠. 뭐. 그러니까 참 아무튼 이런 이제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이런 무역 외교 분야에 너무 우리 국민들의 알기가 어려운 용어들과 비밀 밀실에서 추진이 되니까 그다음에 다 막 뻥튀기 그 통계랑 과장으로 막 점철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말로 하는데 믿기지는 않는다 하면서도 비판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워낙 좀 전문적인 영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자라든지 NGO들이 조금 역할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정선생님. 특히 논리적으로는 정부는 자꾸 국익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익이라기보다는 양국의 거대 자본과 양국의 민중이라고 할까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대기업 자본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대기업 각국 정부가 무역을 갖고 서로 할 때는 서로 바꾸잖아요. 가령 이제 자동차하고 농산물을 바꾼다든가 이게 한국이 제조업하고 농산물을 바꿨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업 개방을 좀 덜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도 덜 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TPP에서는 일본이 자동차하고 바꿨어요 농산물을. 그래서 일본 농산물을 좀 빼고 대신에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안 낮춰요. 30년에 걸쳐서 낮춰요. 우리는 2016년부터 바로 무관세인데 그래서 지금 TPP 별로 우리한테 큰 충격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동차 문제거든요. 근데 양 국가가 이제 협상을 총력을 기울이면 양국의 거대 자본이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켜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희생되는 거는 가령 환자들이 값싼 약을 먹을 권리라든가 또는 농민들의 권리라든가 특히 소농들 이런 권리들이 사실은 양쪽에서 다 짓밟히게 되는 거고 그럼 양쪽의 거대 자본이 거둔 이익을 뭐 세금을 걷든 뭘 하든 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은 없거든요. 벌써 새누리당은 전국 곳곳에 한중 FTA 뭐 타결 5만 개 이상 일자리 고 생긴대요. 뭐 몇 조 원의 뭐 경제 성장 경제 성과 어디 선생님 그러냐 좀 혹시나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한미 FTA 타결된다면 일자리 늘어났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미 FTA가 통과되면 경제 성장률이 10%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들의 주장이 아니 그래서 그런 예측한 뭐 저 KDI 뭐 어떤 TF죠. 대외 정책 연구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치고 사기를 친 좀 해야 돼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국토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항상 그 철도 뭐 이런 거 경제성 있다고 해서 공사시키는 거 하나. 교통연구원. 교통연구원 맨 무슨 수요가 엄청 있다고 했는데 10분에 100분에도 안 되고 용인경전철, 의정부 전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공항철도.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이제 FTA 쪽에서 이 FTA만 맺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될 거냐를 선전하지만 안 된 건 진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조작한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교통연구원하고 K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조작을 한 거예요. 분석 모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를 엉뚱한 걸 집어넣은 거겠죠. 데이터를 하나 더 넣었죠. 생산성이 향상되는 걸 하나 더 집어넣어서 뻥튀기했죠. 그 뻥이라는 느낌 우리 국민들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거의 사실 유포죄 그래가지고 극형에 처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극형까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허위 사실 유포죄는 없애고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든지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부 관계자가 대놓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경우는 뭐 다른 어떤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든지 너무 사기를 치니까 국민들 상대로. 네, 자 한중 FTA도 잠깐 알아봤습니다. 근데 자 한중 FTA 말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TPP까지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TPP는 또 선생님 어떤 것입니까? 이게 한일 FTA도 아니고. TPP는 원래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이런 이제 4개 나라가 소박하게 시작한 거였는데 처음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그런데 미국이 2008년에 TPP 가입을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커졌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이 2013년에 선언을 하면서 가장 거대한 이 메가 FTA 같은 게 된 거죠. 근데 보통 FTA는 양자로 이렇게 체결하던데 양자로 이렇게 양자가 많아야 3자 뭐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다자간 FTA인가요? 12개 국가죠. TPP가 환태평양 뭐의 약자죠 이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그 야당들도 전부 다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퍼시픽 TP고 P가 파트너십.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야당과 일본 NGO들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일단 요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아니 이미 다 타결됐어요. 근데 한국이 참여냐 마냐 뭐 이런 게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도 근데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지금 참여할 길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법으로 보면 90일 동안 이제 행정부가 그걸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입법을 만들어요. 미국은 TPP 자체를 또는 한미 FTA 자체를 비준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거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요. 행정부가. 근데 그 과정 그게 2달인데 그럼 3개월, 2개월 하면 5개월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의원들이 요구한 걸 다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게 재협상이에요. 우리나라도 했잖아요. 계속 해서 자동차 부분 뭐 이렇게 쇠고기 이런 거 바꾼 게 다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비준을 해서 그게 헌법 위로 올라가고 얘들은 그 협정은 없어요. 그거에 관한 이행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그것도 각 나라 12나라가 다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한미 FTA 2007년 4월에 체결됐어요. 그리고 발효는 2013년 1월이니까 6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2년 내에 6개 국가 이상이 80% 이상의 무역량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비준하면 일단 발효한다. 12개 국가를 다 안 기다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 80% 이상이 되려면 미국하고 일본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일본이 그 의회에서 비준하면 바로 발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마 2년 후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한국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12개국이 다 발효한 후에나 지금 이제 원하는 데가 한국 뭐 의향서를 제출하는데 태국 뭐 이런 몇 나라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갈 건지 말 건지는 이제 12개국하고 다 협상을 또 해야죠. 그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일 그 일반 그 국민들이 그 이제 불안해하는 게 그렇게 12나라가 태평양을 뺑 돌아가면서 똘똘똘똘 뭉치는데 한국이 안 들어가면 한국은 왕따 당하고 뭔가 이게 경제에 불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걱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중에 6개 나라랑 이미 우리나라 FTA 맺고 있거든요. 가장 큰 미국,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다 뭐 조그만 나라들 빼면 다 FTA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무역에서 문제는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은 TPP에 한국이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미 우리나라 법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12개 국가들이 원하는 걸 다 하나씩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늦게 들어오면 선물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또 한미 FTA로 해결 안 됐던 무슨 자동차에 관한 거라든가 쇠고기에 관한 것들을 더 요구를 하고 이제 입장료를 받고 집어넣어 주는데 사실 문제는 그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TPP가 타결이 됐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95% 미국 외의 95%의 나라들과 무역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나머지 95%의 규칙을 중국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이 TPP를 한 목적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특히 아시아 나라들의 어떤 무역 규범이라든가 투자 규범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라는 거거든. 플랫폼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거고 한국이 그런 중국은 지금 굉장히 초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뭐 했는데 뭐 자유무역이 이바지하기 바란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RCEP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또 아시아의 이제 다자간 무역인데 그쪽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한미 FTA를 맺었는데 거기다 TPP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일본하고 FTA를 맺는 거예요. 무역만 본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관계에서 나는 미국의 우방 쪽에 들어가서 중국을 포위하는 망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전혀 뭐 할 필요가 없는 이거는 사실은 한미 FTA 때 저하고 그렇게 대립했던 뭐 정인기 교수라든가 이런 그쪽 추진하는 학자들도 TPP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TPP는. 그렇죠, 뭐. 근데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는 뭔가 아까 한상희 선생님 말씀처럼 12개 나라가 아시아 범태평양 환태평양 12개 나라가 파트너십 맺어갖고 들어갔는데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그 지식인이나 조중동 같은 데서 별로 TPP 가입해야 된다고 막 강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일본하고 미국이 일본이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약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6년 1월에 2.5% 관세가 철폐되는데 제로가 되는데
일본 차에 대해서는 2.5%가 30년을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일본 차에 대해서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막 큰일 났다 우리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재벌들도 별로 뭐 거기 들어간다고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니까. 30년이라는 건 관세 철폐할 때 기간이 30년에 걸쳐서 14년 동안은 2.5를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한 2016년에 뭐 2.5에서 2.0으로 떨어뜨리고 점점 줄여서 30년 차에 0 되게 만들어놨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미국, 일본이 짜고 중국에 이렇게 대응하려고 TPP를 했다. 일본은 뭐 보는 게 좋겠네요. 일본은 원래 FTA를 안 맺는 나라예요. 일본이 특히 이 농업 쪽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베가 아베노믹스라는 거 만들고 별 효과 없거든요. 2년 지나서 지금 파탄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안보 쪽의 보수화하고 이제 경제 개방 이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 이제 미국이 TPP를 일본에 요구한 거는 사실은 미사일 계획 MD 사드 MD와 사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늘리고 싶은데 여유가 없거든요. 돈의 여유도 없고 하니까 일본과 한국이 그 돈을 대라는 거 아니에요. 사드 이거 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를 하는 거죠.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TPP에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 속에 들어가는 사실은 중국이 잘못한 것도 제가 보기엔 있어요. 굉장히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지위가 향상되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중국이 베트남하고도 일으키고 일본하고도 일으키니까 동남아하고 일본이 미국의 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TPP를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추진시킨 이유가 됐거든요. 그 TPP가 작용이 됐다. 어쨌든 TPP는 오바마도 정확히 얘기했고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아시아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 하는 거고 이제 TPP는 그 강력한 경제적 봉쇄망처럼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중국은 RCEP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RCEP가 무슨 뜻이에요? 뭐의 약자예요? RCEP? 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리저널 코어퍼레이티브 이카노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중국이 추진하는 16개 국가인가 12개 국가 아시아의 경제 블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도 추진했어요 그렇게? 네, 추진하고 한국은 지금 뭐냐면 양다리 걸치기라잖아요. 거기도 안 들어가 아니 그것도 해요. 그러니까, 한미 FTA 맺었으니까 한중 FTA도 맺고 이제 TPP와 RCEP를 동시에 가입 추진을 하겠다. 네, 가입 추진까지 몰라도 협상하고 논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야, 여전히 선생님 여전히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경제에다가 정치 문제까지 끼어드니까 국제 정치적 그런 문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얼마 전에 뭐 그 개발은행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AIIB. 그리고 어제 또 IMF에서 중국을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 그 서태평양 지역 그렇게 동아시아 지역이죠. 이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니까 피보트 아시아라든가 리밸런스 얘기를 하면서 재균형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다시 아시아에 개입하는데 그 유력한 축이 TPP고 또 하나는 이제 사드와 같은 이제 미사일망 이 두 개가 지금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군사적인 그런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뚫기 위해서 중국이 그걸 뚫기 위한 게 1대1로 정책이라든가 AIIB라든가 해서 그 포위망을 뚫는 거죠. 보면은. 근데 한국은 어느 쪽에도 서면 안 되는 위치에 서 있고 제가 보기에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비전이 있다면 사실은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어느 쪽도 패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3지대를 만들면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그 제3지대에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경제적 이익도 줘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은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쪽에 휩쓸리기보다는 오히려 말고 가령 러시아부터 시작하면 러시아, 남북한, 일본, 동남아까지 이어지는 세로 축의 어떤 걸 만들어내는 아시아의 경제축이 있을 수 있고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지을 수 있는 캐스팅 보트인데 우리나라만 있으면 약하니까 그 나라들 연합을 만들어서
함부로 양쪽이 여기서 부딪히거나 한쪽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겠죠. 미국도 중국도 아닌 연합. 동북아 균형자론하고도 비슷한가요? 아니요. 예, 그게 처음에 제가 뭐 들어갈 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고 3분지대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천하 3분지대계 미국, 중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도 중국도 아닌 아니요. 그때는 미국, 동아시아, 유럽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중국이 너무 세져가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제3지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거는 해야겠. 상상이고 일본이 움직이면 되고 남북한이 문제예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일본이 정신 차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동아시아의 어떤 구도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예요. 근데 이게 한쪽에 가령 TPP 들어가고 한미 군사동맹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일본이 지금 우경화되는데 거기로 가면은 최악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남북이 다 갈라지게 되고 북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 자본이 1위였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가. 근데 지금은 중국이 압도적 1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을 또 다시 남한과 북한이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고 그런 걸 고려하면서 TPP나 RCEP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려해야지 이게 무슨 경제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신냉전이 사실상 시작됐다면 북한하고 남한이 또 대리전하게 되면 그 예전 같은 동족 상장식의 폭력적 전쟁이 아니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소모와 갈등이 한반도에. 네, 그리고 그거는 뭐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지만 강방기 선생님이 뭐 많이 강조하고 백낙정 선생님도 강조했지만 바로 그런 갈등이 존재하면 민주주의가 죽어요. 남한의 민주주의가 질식되거든요. 남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런 상황을 빨리 타결을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 나름의 그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뭐 기침만 하면 한국은 막 폐렴에 걸려가 다 죽어가는 그런 형태. 이게 몇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0년쯤 전에 그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2번 일어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한국이 갈 길을 모르고 식민지 됐을 때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보다 한국이 상당히 지위도 커졌고 시민들 의식도 높아졌지만 그러나 이 강대 패권국의 어떤 갈등 속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FTA 전략은 개방이지 않습니까? 특히 서비스 산업 투자 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중국은 그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중국은 얼리 하비스트라고 그래서 일단 아세안 국가들하고 많이 맺었거든요. 일단 낮은 수준으로 맺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될 만한 거는 빼놓고 맺고 그다음에 좀 같이 발전 정도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개방하는 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한중 FTA가 그렇게 별로 이 갈등 없이 빨리 체결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고 있지만 어떤 규범이나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아직 뒤떨어진 나라잖아요. 근데 아시아의 규범이 뭐야 될까를 갖다가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그거에 걸맞는 경제 시스템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RCEP나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제안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점진 모델 비슷하네요. 천천히. 중국은 그렇습니다. 중국 원래 만만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조공무역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뭐 이 여성들 뽑아가고 매 갖다 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역으로 보면 우리가 흑자나는 무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통은 있어요 지금. 그럼 아무튼 TPP는 어쨌든 한국은 지금 가입 안 돼 있는데, 근데 TPP 반대 교황이라든지 조지 스티클리츠 교수들을 반대하고 막 그랬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스티클리츠는 한미 FTA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잖아요. 조지 협정이 아니라 무역 협정이 아니라 무역 셔레이드다. 즉 무역으로 위장된 사기다. 쉐레이드. 야, 이건 조금 생소한 용어네요. 이분이 직접 그렇게 말했네요. 환태평양 동반자 위장이다. 그 협정이 아니라 파트너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테이크오버한 거다. 기업이 정부를 인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업이라 하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말하는 걸 네, 다국적 기업인데 그게 단순히 한국의 시민들만 착취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민들도 착취하고 미국의 사법권 자체, 사법 주권 자체를 무너뜨린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12개 국가가 결합한 것이 아니고 12개 국가에 있는 대기업들이 결합한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주권 부분, 특히 이제 공공성 부분을 깨뜨리는 데는 재벌들도
굉장히 원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철도 민영화 얼마나 원하겠어, 의료 민영화 얼마나 원해요. 근데 그거를 FTA라는 이름으로 관철시키는 거죠. 지금은 제외돼 있지만 아까 그 레치 시절인데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개방하면 그다음 거꾸로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일인데 FTA 해갖고 뭐 마치 경제 발전할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참여연대나 우리 칼플란 연구소 이런 데서 FTA 문제점이 무엇인가 실체는 무엇이 집중 뭐 어떤 알기 쉬운 대중 강좌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겠죠. 예, 정태현 선생님 모시고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교황도 반대하고 있는데 교황 우리의 사랑 파파 프란치스코께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교황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독소조항 2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투자자 국가재소권, 투자자 분쟁 처리 절차 요새. 그러니까 기업이 국가를 먹어버리겠다는 거고 투자자 국가 구성. 우리 IS 이건 우리 국민들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론스타 하고 있어요. 론스타가 참고로. 지금 세 건인가 우리는 세 건이 있어요. 아 론스타도 하고 저 만수른가도 한다 그랬죠. 뭐.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 기업하고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약품.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들의 목숨하고 걸려 있는 그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면 그 약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의약품이라는 게 물론 만드는데 굉장히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성공 가능성도 낮으니까 그에 대한 보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지적재산권 특허권이거든요. 특허권을 굉장히 강화해 놓으면 이 그걸 갖다 흉내내는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복제하는 약품이 시중에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TPP에서 한미 FTA보다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동 바이오제닉스 그래가지고 이 생물학적 의약품이 있어요. 그 의약품 화학 의약품이 있고 생물학 의약품을 이번에 갖다 집어넣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의약품 관련해서 강화한 게 많은데 수술 기법도 특허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의 성분 중에 하나가 바뀌어서 효과가 바뀌면 그 원래 있던 약의 특허권이 연장돼요. 연장되죠. 그래서 그쪽을 지금 8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자료 독점. 결국 그러니까 의약품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고. 교황이 보기엔 그게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세계 민중들은 세계 민중들은 비싼 약값을 내야 되거나 약값이 없으면 죽어야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조항이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그런데요. 지금 에이즈 환자 반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에이즈는 이제 거의 완치될 정도로 약이 개발됐어요. 근데 아직도 왜 많이 죽느냐? 약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에이즈는 고혈압하고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평생 약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 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렇게 거죠. 위험한 상태면 어느 정부나 이걸 카피해가지고 대규모로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은 게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카피해서 그냥 나눠줘 버리는 그런 어떤 민중의 소주는 없는 건가요? 인도 그렇지. 인도가 뭐 이걸 강제 실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허권을 해제해가지고 민중들 위해서. 그래서 FTA 그게 들어갔어요. 인도에서 사오면 안 된다 이게 들어갔어요. 한미 FTA 그 들어가 있어요? 한미 FTA.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반대 운동하고 그랬어도 이런 소소한 거 세세한 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그 논리가 간단하죠. 외국 가서 짝퉁 가방 명품 가방 사오면은 공항에서 안 된다 그런 것처럼. 딱 그 논리죠.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그냥 읽어서 이게 법률 용어에다가 굉장히 수상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수백 페이지 되잖아요, 막 협정문이. 5,544페이지. 5,544페이지. 아니 저는 수백 페이지 5,540. 여기 나왔네. 있습니다. TPP가 일반 원칙이 서술된 부분만 1,000쪽이고 그다음에 또 영어 문서 600쪽. 그건 뭐냐면 안엑스라고 해가지고 관세 다 규정하고 이런 것들 합치면 5,000페이지가 넘죠. 다 읽어요. 그 한미 FTA 전문가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미 FTA 때 한번 고생해서 읽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민중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쉬운 해설서를 만드는데 TPP는 뭐 앞으로 2년 동안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2년 동안 2년도 더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건데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완화시키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국제 질서를 만들 거냐죠. 그 정도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 뭐 러시아까지 동남아까지 합치면 충분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 정도 힘은 있는데 정부가 그 정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본을 보면 사람들이 패배 의식이라든가 뭔가 미국에 붙어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죠. 미국에 안 붙어 먹고도 어떻게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국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게 다 북한이 무서워서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국방부 우리 장군들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GDP가 40배쯤 되거든요. 아니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하나 도입하는데 미국하고 연동되지 않으면 이 전투기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정부 체계라든가 이 신호 체계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바꿔야지. 그렇죠. 그걸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전시작전권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데. 잘 보면 실제로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장군들이. 전쟁 나오면 자기가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전쟁 나오면 정말로 육군에선 질지도 모르거든요. 공군하고 해군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쟁 경제학에서 GDP가 5배 차이 나면 전쟁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40배쯤 차이 나거든요. 예, 아니 전쟁 나면 뭐 북한이 전쟁하면 뭐 자멸한다는 건 뻔한 사실인데 하겠어요? 아니, 정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게임에 보면은 그 삼국지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 하다 보면은 경제력이 월등하면은요. 경제력 약한 나라는 못 쳤어요. 아 인터넷 게임 삼국지가 있나요? 2호촉으로 나오나요? 오 선생님 해보셨어요? 옛날에. 역시 그 사상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상의 자유, 그다음에 기호의 자유로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는 기호의 자유로 가잖아요. 심지어 평화의 로스쿨이잖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잘 알아야 돼요. 1년 만에 삼국지 돈이라고는 그만뒀어요. 한중 FTA 이야기 조금 더 하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농민들의 걱정이 제일 크던데 항상 FTA 마음에 이렇게 농산물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는 건데 농축산물들이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중국은 채소와 과일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괜찮을까요? 워낙 넓기 때문에 한국에서 좋아한다 그러면 그 비슷한 기후나 토양을 찾아서 수출용으로 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 엄청 들어와 있는데 뭘 얼마나 더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이제 여러 가지 부산물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양념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또 1인당 GDP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안전한 식품을 원하거든요. 전 거기에 우리 농업이 살 길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과자라든가 이 농자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2차 상품들이 전부 사실은 수입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막걸리, 그거 잘 보시면 다 중국산이라고 써 있어요, 쌀이. 근데 그런 걸 한국산으로 쓰게 되고 막걸리도 그런 막걸리를 우리가 먹는 걸 사실은 선호하거든요. 좀 비싸도 그런 거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전한 그 믿을 만한 먹을거리 이쪽으로 가야 농산물이 사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 정말 갑갑한 게 지난 50년간 농업 정책이 똑같았어요. 대농화, 기계화, 화학농화. 그래요. 조금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서 중국이나 미국하고 싸울 수는 없거든요. 뭐 워낙 그 땅의 넓이나 풍요로움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신선함과 안전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풍이 들어가지고 값 폭락하고 밭 갈아엎고 이런 악순환도 또 생겨나고. 그러니까 도농 직거래 시스템으로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안전하고 신선하고 맛있게 공급하는 거로 살자. 지금 생협 농산물 비싸잖아요. 그래도 사 먹는 이유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들도 이 생산하는 게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민들도 당연히 그 좀 더 믿을 수 있는 걸 먹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입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진짜 생산 안 하는 것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실 저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또 노동계약 그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민 중산층들은 사실 유기농도 못 사 먹어요. 힘들어가지고 또 살기 어려우니까 이거 이제 옛날에 부자들이 저 비만이었지만 요즘 다 서민 중산층들이 비만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FTA 서민 중산층. 예, 제가 서민 중산층이죠. 우리는 제가 부자들인 모양이에요. 저도 지금 배가 두 분은 워낙 관리를 잘하시는 거고. 아니 한중 FTA 대응책은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정규직 만들어줘서 내수시장 증진시키고. 그건 한중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대한 대응책이. 그렇죠. 근데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우리 농업 피해가 한 6조 7천억 정도 된다는데 약간 과장됐다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피해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크죠.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엄청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WTO에서도 인정했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일부 정책이 들어온 게 직불제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조해 주는 건 안 되지만 소득 보조는 되거든요. 그거가 직불제라고 하는 거니까 직불제를 확대하면 되고 제 아이디어는 단순히 농산물뿐만 아니라 직불제를 환경 보존을
지원하는 직불제도 만들 수 있거든요. 환경직불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기르는 건 그 자체가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요.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이죠. 그러니까 농가소득 보조금에다가 환경 보조금을 더 주는 방법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 지금 있고. 농작물을 키우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게 사실 환경 보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도시민들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그 농촌에서 공급하는 건데 좀 더 보조금 줘서 그걸 잘하게 해주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만 만들어내면 저는 뭐 우리나라 농업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더구나 지금 아이들이 먹는 이 과자는 전부 GMO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 GMO를 우리나라 옥수수로 바꿀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죠. 아니 GMO 표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기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 그것도 아마 그 일부만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GMO, 안티 GMO가 아닌 식품들, 그다음에 어쨌든 바로 우리 눈앞에서 푸드 사실은 로컬 푸드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눈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눈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로컬 푸드는. 방송국에서 먹방 방송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먹방만 할 게 아니라 먹농,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로바로 사게 만들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박찬일 셰프 같은 사람 한 명 해가지고 합시다. 먹방이 아니라 농방이라 그랬구나. 농사 짓는 것을 바로바로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지. 일단 선생님 저는 아무튼 뭐 이제 방송 거의 끝나야 되는데 FTA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들어요.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된 세계적인 조건에서 굳이 FTA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제수의 딜레마 아까 말한 것 제수의 딜레마 되는데 모두 제수의 딜레마 벗어나는 거는 모두 동의해서 그 안 하거나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같은 건 모조리 조항을 없애버리면 되죠. ISD는 안 하는 거로.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특히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의약품 지적재산권 이런 것은 안 하는 거로.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신약을 발견했어. 성품이 좋아. 그럼 돈 좀 몰아줘. 처음에는 좀 돈 좀 줘야죠. 그렇죠. 아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한 2년 지나고 돈 충분히 벌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합의해서 니네 나라든 우리나라든 야 다 제네릭으로 하자. 복제하러 하자. 어느 정도 순지 균형점만 맞춰주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돈을 주자니까요. 돈은 더 주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신질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있죠. 파파 프란치스코를 세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합의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 합의할 수 있는 질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죠. 당연히 민주주의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뽑는 거고.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은 민주주의거든요. 지금 이야기 나왔듯이 이 FTA는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민중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힘을 가지고 있는 민중들이 그 연합해서 또는 그 단합해서 뭔가 자기들의 그 이익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FTA 오늘 한 1시간 방송의 결론이 그거네요. 가장 쉽게 어려운 FTA인데 FTA는 국가와 국가 간의 위장, 아까 말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한 위장이지 실제로는 대기업이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거를 제도화하는 거죠. 제도화하는 거다. 국내법 위에 있는 국제 협약에 의해서 강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결론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돌고 돌아서 FTA, 한중 FTA, 한미 FTA, TPP 설명하다가 결국은 본질은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막 하니까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이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또는 다른 나라의 그런 수탈 자본이 우리나라 민중들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FTA는 주권 훼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 주권을 훼손하고 있고 특히 기업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든가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는 게 FTA의 본질입니다. 주권 훼손이자 기업에 의한 민중의 수탈을 제도화하는 거다. 대기업에 의한. 그 때문에 FTA 체결을 하면서 정부가 FTA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경제 발전이 되는가? 첫째. 두 번째, 누구의 경제가 발전되는가? 이 두 문제는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선생님 뭐 지표로도 그렇죠. 뭐 경제 성장률도 뭐 완전 꽝이고 지금.
더더군다나 뭐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그 나락에 서민 중산층의 뭐 삶이 나아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안 늘어나고 뭔데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뭐 마치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가 될 것처럼 막 그러니까 FTA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식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이식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식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그 대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민생 경제가 많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민주주의 훼손되고. 예, 이거 아무튼 저희 엄청 우리 국민들 고민 많습니다. 이거 민주주의도 엉망으로 지금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가 또 뭐 완전히 생각 없이 막 FTA니 뭐 이런 것들 막 추진해 나가고 또 TPP에도 호심탐탐 사드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TPP도 들어가려고 뭐 미국이 하자면 무조건 뭐 이제 옛날 표현으로 밥인지 죽인지도 안 따져보고 막 무조건 달려드는 영국인데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계시는 정태인 선생님 그리고 칼플라니 사회적 경제연구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이런 단체 때문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참여연대 또 대응해온 참여연대 그다음에 한상희 교수님 같은 분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FTA는 주권 훼손이자 그다음에 대기업이 민중을 수탈하는 제도적 폭력이다. 뭐 이런 굉장히 명쾌한 너무 이제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중요한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민중대회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러줘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민주주의든 경제든 인권이든 모두 파괴하는 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NGO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마무리 발언 인사 정태인 선생님. 네, 12월 5일 날 만납시다. 그러니까 FTA를 결국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니까 데모를 하시겠다. 예, 고맙습니다. 11월 5일 날 만납시다. 예. 같은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의문을 하나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청와대 앞에 가면 안 돼요? 가야죠. 그렇죠. 그 이번에 보니까 그 미국 시민은 보니까 백악관 또 넘어가 버렸던데요. 백악관까지 갔다가 심지어 넘어도 가대요. 그분들은. 아니 우리의 목소리가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기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특별 경호구역이 청와대 100m쯤이라고 하니까 뭐 거기야 군대가 그렇죠, 지키는 뭐, 영역이니까 봐주되 경북국역이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그 경계석이 나오면 멈춰서 그럼 우리 민중 대표자들이 들어가겠다 시민들 그래서 면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들려야죠. 예. 이게 민주주의의 그 기본 틀이잖아요. 좋습니다. 예, 우리도 보니까 저 백악관처럼 딱 그 문까지는 오게 해주잖아요. 문까지는 오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맨날이고 며칠이고 오면 이제 대통령이 자동으로 만나는 그 국민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충돌할 일도 없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상희 선생님 마지막에 또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진행하는 저도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 들으시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살짝 공부도 해가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거로 감히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또 뜻깊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